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 요거 과학기술 2강입니다. 봅시다. 이거 뭐 닐스 보어 나오고 뭐 슈레딩거 나오고 하이젠베르크 나오는데 이건 뭐 그 원자 뭐 이거 닐스 보어 이전부터 이제 원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이 글 자체는 전부 다 이제 뭐 원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글입니다. 근데 뭐 원자 모형이라는 게 그 닐스 보어 이전에도 있었죠. 뭐 어떻게 뭐 이게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어떤 양성자, 중성자가 있을 거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이제 뭐 태양 주위를 도는 뭐 태양 지구처럼 뺑글뺑글 공전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궤도별로 어떤 에너지 준위가 다른 전자들이 이렇게 뭐 궤도를 가지고 공전 궤도를 가지고 돌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 안 맞다는 얘기죠. 고전 물리학 이론으로 뭐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가지고 슈레딩거가 이제 그 생각해 보는 거지. 그 이제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원자 모형을 제시했는데, 뭐 양자 역학적 모형이다. 뭐 이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전자 확률 분포,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전자 확률 분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중간에 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모여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전자가 이제 어떻게 도는 뺑글뺑글 이제 공전하는 거가 아니라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 근데 막 전자가 이제 이렇게 여기 갔다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확률이 높은 걸 찍은 거야. 점을 찍은 겁니다. 확률이 높은 쪽은 이제 점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찍히다는 얘기지. 그 이쪽 주변에 이제 그 막 많이 찍히죠. 왜냐하면 뭐 전자가 많이 나타나는 거니까. 저 찍어 보니까 이거 시커먼 쪽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고 바깥쪽이 하얗잖아요, 그죠? 하얀 부분은 이제 전자가 있을 확률이 작다는 얘기지. 희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자 구름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이제 뭐 전자 중간에 양성자, 중성자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여기 있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그 뭐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거 막 무작위로 왔다 갔다 하느냐, 전 범위에 막 이 모든 범위로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정된 어떤 그 에너지 준위 범위가 있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쪽 궤도에는 있고 그 중간에 뚝 떨어져 가지고 이쪽이 또 있고,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예를 들어 뭐 에너지 100이라 상대적으로 상대량이 100이라 하면 그죠? 그 다음 전자는 그 다음 궤도의 전자는 101을 가져. 그러면은 100과 101 사이에 수많은 수들이 존재하잖아요. 101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여기 100이라 하고 여기는 110이라고 하면 뭐 100과 110 사이에는 뭐 수많은 수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자연수도 존재하고 뭐 유리수도 존재하고 무리수도 존재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중간에 어떤 에너지 값을 가지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불연속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그죠? 불연속적이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준위가 한정된 어떤 허락되는 어떤 뭐 그 허용되는 어떤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있는 그 뭐 나타날 수 있는 범위가 어디 있느냐? 에너지 준위별로 자 표시를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닐스 보어가 주장했던 그죠 궤도 반지름과 일치하더라. 뭐 기존에 닐스 보어는 이게 그 중간에 어떤 센터가 있고 그죠 플러스가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돈다 그래갖고 그 궤도가 있었는데 그 궤도랑 이 지금 확률을 찍어본 거랑 비슷하더란 얘기지. 신기하죠,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적인 그런 뭡니까? 그 뭐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양자역학이라는 게 아직도 뭐 맞는지 틀리는지도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아요. 대체로 맞지 않나라고 보는 건데 뭐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우주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뭐 지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인간이 다 모르죠? 다 모르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러니까 뭐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닐스 보어가 주장하는 거, 뭐 슈레딩거가 주장하는 거, 뭐 하이젠베르크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써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안하고 왜 뭐 원자 모형을 딱 사진으로 딱 제시하지 못하느냐? 우리 인간 자체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요, 그죠? 그렇다. 그 정도 감안하고 읽어보면 될 겁니다, 그죠? 봅시다.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가 뭐 수년째 지금 수능특강 계속 나오네요, 그죠? 봅시다. 수소기체에 전기 방전을 일으키면 수소기체가 있는데 거기다 전기 방전을 일으킨다. 전기를 흐르게 한다. 그러면은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 그 사이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전극에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와가지고 플러스 전극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전기 방전, 전기가 통한다. 이거 형광등이 나오는 뭐 형광등에서 설명했었죠, 그죠? 형광등에서 이제 나오는 원리겠네. 거기서 이제 수소기체들이 그 전자가 받아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 수소와 기체가 가지고 있던 전자들이 막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들뜬 상태가 됐다가 들뜬 상태에서 다시 안정된 상태의 어떤 준위로 내려오면서 그 남아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 에너지가 뭐냐? 빛 에너지다. 그래가지고 빛이 난다. 그게 형광등이었잖아요. 그죠? 다시 봅시다. 수소 기체에 이제 전기 방전을 딱 일으켰어. 그죠? 빛이 나겠지. 그죠? 에너지를 흡수한 수소 분자의 분자 내의 결합이 깨지면서 수소 내의 분자의 결합이 깨지면서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들로 이제 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분자들이 원자로 쪼개지는 거지. 이렇게 생성된 수소 원자 내의 전자는 들뜬 상태가 됐다. 에너지 들뜬 상태. 들뜬 상태라는 게 에너지 원래 그 좀 에너지가 적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전자가 들뜬 상태래. 그래갖고 막 왔다 갔다 에너지가 많은 상황이지, 그죠? 그 상황이 돼서 기저 상태, 기존에 이제 기저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이후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제 전이 되는 과정에서, 그죠? 그 높은 에너지가 있다가 낮은 에너지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그러면 에너지가 많다가 에너지가 작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많은 에너지는 어디 갔냐? 밖으로 보내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뭐 그게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빛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형광등이 빛이 난다. 그거잖아요. 그죠? 어떤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그것이 가시광선을 내보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형광등에서는 자외선을 내보냈고 그 자외선들이 이제 형광물질이 그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형광물질이 이제 가시광선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형광등이 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 얘기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어떤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수소 기체가 내보내는 빛을 이제 그 스펙트럼으로 찍으면, 이게 스펙트럼 짝대기라면, 뭐, 빨간색 조금, 뭐, 노란색 조금, 파란색 조금, 이렇게 선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연속 스펙트럼이라 그래가지고, 태양빛을 스펙트럼으로 보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 쭉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 근데 수소 기체가 가지고 있는 수소 기체가 내뿜는 빛은 한정돼 있어. 빨주노초 파나보 다 보내지 않습니다. 빨간색 한 줄, 뭐 노란색 한 줄, 파란색 한 줄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지. 그게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선 스펙트럼이 되는 겁니다. 그죠? 봅시다. 선으로 나오니까 뚝뚝뚝 끊어져서 선으로 나오니까, 그죠? 이러한 수소 원자의 방출 스펙트럼은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보여주는 연속적인 스펙트럼, 연사 스펙트럼, 태양을 보게 되면, 그죠? 연사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란보 다 뜨는데 그거 달리 분리된 몇 개의 몇 가닥 빨간 줄 한 줄, 노란 줄 한 줄, 뭐 파란 줄 한 줄 이렇게 선만을 포함하는데 이를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 한다. 뭐 이런 거 그림 알잖아요, 그죠? 선 스펙트럼의 존재는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그죠? 불연속적이며,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빛을 방출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란보 태양처럼 다 연속되게서 나오면은 뭐 빨간색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다음에 또 주황색, 빨주노, 노란색, 초 뭐 이런 식으로 쭈르륵 연결된 어떤 빛들이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특정 파장 빛만 나온다. 파장이죠, 파장, 그죠? 파장이 길면은 빨간색, 파장이 짧으면 파란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스펙트럼 자체가 파장으로 나눈 거니까. 근데 어떤 빛은 요 정도의 어떤 람다, 이 정도 파장 나오고, 이 정도 파장 나오고, 이 정도 파장 나오고, 세 줄 나왔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뚝뚝뚝 끊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이제 불연속적이다. 그 말이지.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가 이제 만약에 어떤 궤도에서, 어떤 에너지 준위가 이제 100이다. 그죠? 그 다음 또 다른 이쪽 궤도의 어떤, 에너지 준위는 뭐 110이다. 그러면은 100과 110 사이에 뭐 101, 102, 103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가 없다고.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 그 다음에 뚝 끊어져 가지고 110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 그 다음 뚝 끊어져 가지고 120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 이런 식으로 뚝뚝뚝 끊어져 있다고. 그 말 하는 겁니다. 그죠? 에너지가 이제 불연속적이라는 얘기지. 만약에 그 연속적이라면 뭐 100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 101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 102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 그다음 쭉쭉쭉 연결되겠지. 그 사이에도 뭐 수많은 어떤 무리수 아니면 뭐 자연수에 해당하는 실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100, 뭐 110,
뭐 130 뚝뚝뚝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되잖아요.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쭉 연결된 빛이 안 나오고 빨간 줄 한 개, 그 다음에 노란 줄 한 개, 뭐 파란 줄 한 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불연속적이면 특정 값의 이제 에너지 상태만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특정 상태의 에너지 상태, 특정 값의 에너지 상태만이 이제 허용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100, 110, 그다음에 120, 뭐 130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사이에 뭐 101, 102, 103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가 없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닐스 보어는 고전 물리학을 바탕으로 이제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움직이는 입자는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이 있으므로 원 운동을 하려면 원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계속 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하려 그러는데 원 운동을 하려 그러면 중심으로 향하는 어떤 땡기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원심력, 구심력 이게 딱 팽팽하게 맞아져야 되는 거지. 보호는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 뺑뺑뺑 돈다. 그죠? 전자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돌고 있는 그것은 양전하를 띤 원자 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 사이의 이제 인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뺑뺑뺑 도는 이유가 인력 때문이다. 그 만류인력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가 태양을 뺑뺑뺑 도는 이유는 만류인력,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 그것처럼 일도 마찬가지지. 양전하를 띤 원자, 그 다음에 음전하를 띤 전자, 그러니까 얘들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붙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인력 때문에 얘들 뺑뺑뺑을 돈다. 전자는 원자핵 주변의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서 준위에서 이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뭐 태양이 있고 지구가 뺑글뺑글 도는 것처럼, 그죠? 수금지와 목토천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그죠? 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방출 스펙트럼과 일치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이 정도는 맞았는데, 그럴듯한데, 그죠? 그러나,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와 달리 다전자 원자에서는 보호 모형이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소같이 하나가, 그죠?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전자가 되게 많아. 이래 되면 이제 좀 안 맞더란 얘기지. 그죠? 적용되지 않고, 전자를 띤 입자의 가속도 운동에 관한 어떤 전하를 띤, 그러니까 플러스 든 마이너스 든 그런 어떤 그런 입자들이 가속도 운동에 관한 어떤 고전 물리학 이론, 그게 이제 위배된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어떤 만류인력에 해당해가지고 뭐 태양 주위를 돌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맞는데 전하를 띤 입자들은 좀 이상하다. 운동이 좀 달라져. 가속도 운동에 관해서는, 그죠? 위배된다. 그래서 이제 보호 모형이 좀 한계가 있다. 어떤 데는 맞고 어떤 데는 안 맞고 이러니까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본 거다. 즉 전자는 원형 궤도를 따라서 이제 원자핵 주위를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고전 물리학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슈레딩거가 생각한 겁니다. 슈레딩거가 전자의 파동성을 바탕으로, 전자가 이제 파동이다. 전자는 파동이다. 람다죠, 람다. 그죠? 전자는 파동성도 가지고 있고, 그죠? 파동성도 입자성도 가지고 있고, 그죠? 전자가, 그죠? 그 이제 슈레딩거가 쏘았잖아요. 어떤 슬릿에다가 쏘니까 막 다다다닥 이쪽에 여기만 찍혀야 되는데 온 사방팔방 퍼져가지고 사방팔방 어떤 파동성을 띠더라. 그죠? 막 퍼져가지고, 그죠? 그게 전자의 파동성이다.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었답니다. 슈레딩거가. 그는 핵에 결합된 전자를 정상파다. 그러니까 전자는 파동이라고 본 거지. 그죠? 슈레딩거는 정상파가 뭐냐, 이런 거 정상파다. 그죠?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이런 거 정상파다. 그죠? 원자를 파동역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원자를 이제 파동역학적으로 보려고 했다. 기타나 바이올린에 이제 양쪽 끝 딱딱 고정시켰죠. 고정, 그죠? 딱딱 이제 양쪽 끝에 딱 잡았어. 그리고 고정된 현이 특정 음을 내는 것처럼 파동이 어떤 띵 치면 도레미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된 경우에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 고정됐다라는 말이 뭡니까? 요 영역과 요 영역, 요 두 개 영역 사이에,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영역에서 파동이 고정돼 가지고 아래로 진동하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는 이제 파동이 고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파동이 특정 영역 안에서 고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진동할 때, 이때 이제 그 파동이 정상 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파다. 그죠? 이게 이제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거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죠? 아래 위로 움직이고, 요 아래 위로 움직이고, 요 아래 위로 움직이고. 이게 이제 정상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고 막 모양이 막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 정상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어떤 영역 안에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 세 점 안에서 고정되어 있고, 요 세 점 안에서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정상 상태에 있다. 아니면 파동이 고정된 경우다라고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한 파동을 정상파라고 한다. 정상파라고 한다. 그림 1은 그림 1의 각 점은 진폭이 0인 마디다. 그림 1은 진폭이 0인 마디다. 각 점은 각 점은 진폭이 0이죠. 가만히 있잖아. 이 점들은. 그죠? 진폭은 아래 위로 움직이는 이 폭을 말하는 거지. 그죠? 마디이며 점들은 마디다. 그 양 끝의 마디가 고정되어 파동이 2분의 1 파장, 그러니까 2분의 1 람다, 이제 정수 배로만 움직인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2분의 1 파장이라 그러고 2분의 1 파장의 2배, 2분의 1 파장의 2배죠. 그러니까 2분의 2 파장이니까 1 파장이 되는 거지, 그죠? 그다음 2분의 3 파장,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파장, 2분의 1 람다의 1배, 2분의 1 람다의 2배, 2분의 1 람다의 3배, 이거죠. 정수배로 나간다는 거지, 그죠? 2분의 1 람다의. 즉 정상파는 허용되는 어떤 파장이 특정 파장의 정수배로 제한된다. 자, 여기 그죠? 아까 제한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뭐 닐스 보어도 그죠? 어떤 그 에너지 준위가 이제 불연속적으로 값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정수가 불연속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실수는 엄청나게 무한대로 많은 겁니다. 그죠? 무한히 많은 거지. 근데 1, 2 그 사이에 많지만 그냥 1과 2 사이에 1이 있고 2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불연속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죠? 1과 있고 2가 있다 그러면. 그죠? 하여튼 정수배가로 제한된다. 따라서 전자를 정상파로 가정을 하게 되면 파장이 불연속적인 어떤 값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 그죠? 설명이 되죠. 그죠? 슈레딩거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원자에 대한 양자역학적 모형을 이제 제안했다. 슈레딩거는 그렇게 양자역학을 이용해 가지고 원자 모형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차원 공간에서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3차원 공간에서 x축, y축, z축, 그죠? 거기 함수에다 공간이죠. 그 함수로 수소 원자의 이제 파동 함수를 고려해 보자. 고려해 봅시다. 파동 함수 또 뭐야? 봅시다.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 그 불확정성의 원리가 뭡니까? 뒤에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 없고 그런 얘기 한번 봅시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따르면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위치에 있고 그게 어떻게 움직인다. 이걸 이제 정확히 판단하는 거 어렵다.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그러니까 위치를 알게 되면 운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면 어디에 갈지 몰라. 그죠?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그죠? 파동 함수를 통해서 전자의 정확한 움직임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파동 함수의 제곱값,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파동 함수의 제곱값 때리게 되면 특정한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는답니다. 그죠? 이게 핵심이지. 그러니까 파동 함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다 제곱을 때려버리면 어떤 의미를 갖는답니다. 물리적 의미를 갖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 값은 공간의 특정 점 부근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어떤 파동 함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다 제곱을 때려버리면 확률 값이 나온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값이 나온다. 예를 들어 점 1이 x1, y1, z1, 그죠? 점 2가 x2, y2, z2에 이제 위치해 있다. 그래서 전자를 발견할 상대적 확률, 그러니까 상대적 확률이 나오는 거지. 이 점에서의 어떤 점 1에서의 이제 점 1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 점 2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 그죠? 이런 확률 값은 상대적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어떤 뭐라 그랬나? 어떤 파동 함수, 그죠? 파동 함수에다가 제곱을 때려버리면 확률이 나온다. 확률은 두 점의 좌표에 따른 어떤 파동 함수 값을 제곱한 후에
이들 사이 이제 비율을 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그죠? 파동함수에다가 제곱을 때리게 되면 확률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점 2의 함수값의 이제 제곱에 대한 점 1의 함수값의 제곱, 이 함수라는 거는 이제 파동함수에 대한 얘기고, 그것의 비율이 100이다. 비율이 100이다. 그럼 100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점 1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점 2에서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의 100배다. 뭐 그래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파동함수를 제곱하게 되면 확률값이 나온다. 그 파동함수라는 거는 위치값이 들어가는 거네. 그죠? x1, y1, z1 요 값이 위치값이 들어가나 보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의미를 갖는구나, 파동함수가. 그죠? 따라서 파동함수를 제곱하여 그림 2의 A와 같이 전자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다. 요거군요,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이제 모든 공간에다가 이제 그 확률 값을 다 구한 거야. 그리고 이제 점을 찍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진한 부분이 존재할 확률이 높은 거. 그죠? 그렇구나. 그죠? 어떤 또 따라서 파동함수를 제곱하여 그림 2, 그죠? 요 그림 2의 A, 이와 같이 전자 확률 분포를 이제 그릴 수 있다. 그랬다. 이 그림에서 어떤 점의 농도, 진하기, 그죠? 진하기는 그 점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한 놈이 그 점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거겠지. 진할수록. 그죠? 이때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핵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조금 더 흐려지네. 멀어질수록 흐려지네요. 그죠? 따라서 핵 주위 공간이 그림 2의 어떤 A와 같이 겹겹에 이제 껍질로 쌓여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하는 확률은 그림 2의 B와 같은 어떤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디냐? B와 같이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핵으로부터의 거리네요. 그죠? 여기가 제로는 X축은 핵으로부터의 거리. 여기는 핵이 하는 위치하는 곳이고, 거기서 점점 멀어질수록 맨 처음에는 쭉 증가하다가 떨어진다. 이건 왜 그러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하죠. 그죠? 가면 갈수록 연해지잖아. 확률이 감소되는데 문제는 각 껍질의 부피가 증가한다. 자, 이거 봐봐요. 이거 제일 알맹이, 이게 공이에요. 3차원입니다. 3차원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이제 그 껍질에 있는 어떤 부피보다 두 번째 껍질에 있는 부피가 더 크죠. 또 세 번째 껍질에 있는 부피가 더 크잖아. 점점 둘러싸는 그 껍데기를 채우려면은 요 사이에 있는 부피가 더 커지잖아. 그죠? 요 첫 번째 공간,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공간, 네 번째 공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부피가 더 커진다고.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럼 초반에 여기 이제 어떤 공간이 좀 작은데 확률은 높아. 나타날 확률은 높아. 그럼 두 번째 껍질을 보게 되면 확률은 좀 비슷한데 부피가 커. 그러니까 존재할 어떤 확률은 높은데 부피가 더 커지면서 그 부피 안에 존재할 확률은 더 커지는 거지. 이해가 되는 건가? 그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좀 진한 그 회색깔, 그죠? 회색깔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에 큰 차이가 없어. 그죠?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 안과 두 번째 껍질 안에 그 칠해진 색깔의 어떤 차이가 크게 없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이제 그 부피가 작고 두 번째 껍질에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확률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확률보다 이게 부피가 크니까 그 부피 안에서 발견될 확률을 봤을 때, 확률은 비슷하다고 봤을 때 여기가 부피가 더 크니까 여기서 더 잘 나오겠지. 이해가 되는 건가? 그죠? 이게 좀 말이 어렵죠. 근데 그러면은 맨 끝에 보면 맨 끝에 껍질 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 껍질 사이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날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그거 아니지. 왜냐하면 이 가로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점점 전자가 있을 확률은 줄어들고, 그죠? 부피가 아무리 넓다 해도
이만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전자가 있을 공간이 전자가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 희박해져.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감소한다. 이거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은 그 전자가 있을 그 부피당 전자가 있을 확률은 비슷한데 부피가 커졌어, 그죠? 부피당 존자가 있을 확률은 비슷한데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은 비슷한데 두 번째 껍질에 부피가 커졌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발견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 말인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감소한다. 왜? 이제 또 어떤 부피에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그 전자의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은 큰 차이가 없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희박해지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뚝 떨어진다. 이래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건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한 두 번째 껍질이나 세 번째 껍질에서 가장 전자가 거기 좀 방사 방향 확률 전자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네. 여기가 더 높겠네. 그죠? 이 정도가. 그죠? 완전 센터 완전 중간에 딱 붙어 있는 것보다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좀 다시 봅시다. 네,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그림 위에 이제 B와 같이 특정 거리까지 증가하다가 쭉 증가하다가 이제 그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하는데, 그죠? 멀어질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은 감소하는데 각 껍질의 부피는 증가한다.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죠? 각 껍질 속에서의 전자를 발견할 확률, 즉 방향 확률. 그러니까 각 껍질 속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방사 방향 확률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방사 방향 확률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요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부피당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같은데 비슷한데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두 번째 껍질이에서 이제 그 확률이 더 커진다. 그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이때 수소 원자에서 방사 방향 확률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핵으로부터의 이제 거리 알파라 치면은, 그죠? 알파라 치면은 이 거리 알파는 보호 모형의 이제 궤도 반지름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보호 모형도 이렇게 핵이 있고 요 첫 번째 껍질, 그죠? 여기 전자가들이 뱅글뱅글 돌 것이다.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이렇게 돌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치한다는 얘기지. 그죠? 만약에 수소라 치면은 수소가 여기 이쯤 그 궤도로 돌고 있는 그 어떤 그 보호가 말한 그 위치랑 일치하더라. 그래, 그 말입니다.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좀 그렇다. 이건 뭐 그 보호가 맞았네. 그죠? 대략적으로 맞았네. 근데 이거 고전 물리학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전자의 어떤 공전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죠? 나중에 좀 또 똑똑한 천재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겠죠. 지금은 인간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 그래 보면 됩니다. 이거 어렵죠, 그죠? 확실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과학 양자역학 자체가 다 밝혀진 게 아니라서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글을 읽고 이 정도구나라는 것만 대략적으로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 정도만.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